네, 안녕하세요. 루터대학교 사회복지 전공교수 김민석입니다. 지난 앞에 했던 얘기가요. 정신건강 증진의 어떤 형성 배경, 기본 개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정신건강 증진의 기본적 모델하고요. 정신건강 증진이 적용된 구체적 사례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신건강 증진의 기본적 모델,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정신건강은 우리 정신건강이라는 것을 정신건강 증진은 어떤 개념과 어떤 관점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이 모델들,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정신건강 증진이 기존 정신보건 서비스하고 정신건강 증진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걸 기본적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정신건강 증진의 기본적 모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정신건강 증진에서 바라보는 정신건강 개념, 기존 정신보건 서비스와의 연관성,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례 같은 거를 이제 좀 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제 한국의 정신건강 증진은요, 좀 아주 좀 협소한 상태로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지역 주민 대상의 교육이나 캠페인, 간단한 상담이나 의뢰 조치, 이 정도로 이해되고 있죠. 그래서 앞서 했던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셨다면, 이렇게 개인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접근해서 전체 국민들이 자기의 스스로 정신건강을 관리해 나가고 정신건강 수준이 좋아지고, 그러긴 어렵겠네. 여러분들 그렇게 추측이 되시죠? 사실은 이제 정신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려면 개인 대상 이게 전부가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 정책이 성장과 경제가 아니라 정신건강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주고 그에 따라서 전반적 정책이 조정이 될 때 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이런 정신건강 증진이 적용된 정책 사례, 지역사회 사례, 개인 사례, 또 정신건강 증진 병원 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한번 구체적으로 이해해보고 이런 사례 같은 걸 이해하면서 우리 개개인들이 스스로 이 적극적 정신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정신건강 증진에서는요, 정신건강을 어떻게 바라보냐라고 할 때 정신건강 이요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정신건강 이요인 모델이 뭐냐면 정신질환, 정신건강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신건강의 높은 수준, 그러니까 안녕 수준이 높은 경우, 안녕 수준이 낮은 경우, 정신건강 수준이 낮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신질환이 심각한 경우, 정신질환이 수준이 낮은 경우,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렇게 네 가지 축을 그리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정신건강 수준이 높아요. 안정감을 느끼면서 정신질환 진단이 없는 사람, 납득 가능하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신질환 진단은 없어요. 근데 정신적 건강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진단 가능한 정신질환은 없는데 심적으로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뭐죠? 자살이죠. 진단 가능한 정신질환은 없지만 자살하는 사람들, 심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선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을 이렇게 네 축에 있다고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보이죠. 진단 가능한 정신질환은 없으나 정신적으로 불건강한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뭔가 접근이 필요하겠네. 이게 뭘까요? 정신건강 증진이죠. 또 기존의 정신재활 같은 경우에도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이, 만성정신질환자들이 정신적 안녕을 경험한다?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네 축을 보니까 가능하네. 그러면 기존의 정신재활은 만성화된 환자의 기능 손상을 재활시키는 접근에만 초점을 뒀는데 정신건강 증진 접근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도 있지만 모두 필요하다?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는 접근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따가 정신재활 영역에서의 정신건강 증진은 뭔지 한번 얘기를 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첫 번째 정신건강 이요인 모델을 했었고요. 정신건강 증진은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 문제 또 어떻게 바라보냐면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 개인에게서 모든 그 발생 원인 찾는 접근에 반대예요. 자, 맨 처음에 얘기 드렸죠. 건강 문제를 단순하게 개인 차원의 문제로 보고 개인에게 생활습관 변화, 스트레스 대처력 해봤더니 효과가 없더라 경험했잖아요. 마찬가지죠. 정신질환 관련 문제, 정신건강 문제도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를 보고 개인이 잘 알아서 해보세요 하는 거로는 정신건강이 개선될 수 없다라는 건 당연한 논리적 결론이겠죠.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에서는 정신건강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 박탈적 사회환경, 착취적 사회환경에 처하면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 반응이 정신질환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상당히 담대한 주장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흔히 정신질환 있는 사람하고 우리를 분리하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저런 건 나하고 다른 원인이야. 제 다른 원인 때문에 저렇게 된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하고 구분하고 차별을 하는데 정신건강증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질환은 박탈적 환경, 억압적 사회 환경에 인간이 처하게 되면 나타나는 정상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 사람이랑 나랑 동일한 원인을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회경제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사회에서는 기본 원인을 다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이 이렇게 정신건강 문제가 기본적으로 정신건강 문제 상당수는 어디서 온다고 바라보고 있죠? 사회 환경적 차원에서 비롯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건강 증진이 실행되려고 하면 뭐가 없어져야 될까요? 사회경제적 불평등 제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 이 개념이 굉장히 담대한 접근이죠. 담대한 접근.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정신건강 정책이나 서비스 제공한다는 게 매우 담대한 담대한 시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나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죠. 야,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환경적 착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야, 이렇게 보고 접근한 나라가 있을까? 예, 이런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그 다음 사례를 한번 보면 어떤 사례를 먼저 볼 거냐면요. 이미 연결된 얘기라서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Building on Strengths라고 해서 뉴질랜드의 정신보건 정책이 있어요. 근데 이 뉴질랜드 정신보건 정책의 정책 문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정책 대상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니에요. 그거 포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로 인해 취약해진 집단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 정책 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현모, 해치된 농촌지역, 그 다음에 동성애, 양성애 이런 사람들까지.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는데 왜 포함시키냐면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정신건강 수준이 악화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원인을 뭐라고 제시했죠?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예요. 그러니까 정책 내용이 뭐가 들어갈까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정신건강 정책이라고 그러면 뭔가 상담하고 막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정책 내용이 뭐냐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취약 집단에게 고용, 교육,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웠죠? 아까 전에 정신건강 증진에서는 정신건강을 문제 상당수가 사회경제적인 박탈에서 온다고 본다고 얘기했죠. 그런 개념을 정책적으로 상당히 반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책 내용을 또 보면 놀랍게도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나 정신보건 서비스는 병원이나 상담과 관련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문화센터, 보건소, 그다음에 직장, 시민단체 이런 곳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건강증진 시행 전략 얘기할 때 삶의 환경이 건강을 지향하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원칙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개인 대상으로 하는 탄력성 증가나 생활기술 개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 이제 놀랍게 생각한 건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게 정신건강 문제 상당수는 사회경제적 박탈 때문에 생긴다라고 본다. 그런 걸 반영하는 나라가 있을까 했더니 있네요. 이렇게요. 굉장히 담대한 정책을 이렇게 펼치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고 있죠. 개인에게서만 찾는 게 아니라 모두에서 찾는다. 사회적 불평등에서 찾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정책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 증진 사례 중에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는 사례들을 한번 보면요. 캐나다에서 실행한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의 이제 원주민이라고 하면 이제 그 인디안 부족이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캐나다에 있나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 그런 종족의 후예들의 청소년도 있겠죠? 그 청소년들은 그런 부족 출신의 청소년들이 현대 자본사에 적응을 잘 못하다 보니까 마약 중독이 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우울에 처하거나 이렇게 안 좋은 일 자꾸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캐나다 원주민들의 청소년 출신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뭐 이렇게 자살 위험성이 있다, 우울하다 그러면 뭐 이렇게 상담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그 청소년을 데리고 가서 우리 영화에서 보는 왜 그 인디안 부족의 그 무당들 있잖아요. 예. 그런 무당들이랑 같이 광야에 나가서 고대 그 부족의 고대 전통 의식을 치러요. 그런 의식을 치르면서 뭘 심어주는 거냐면 전통과의 연결, 옛날 공동체와의 연결, 전통으로의 연결, 그런 걸 통해서 소속감을 주려고 하는 거. 또 하나는 그런 전통 의식을 치르면서 뭘 심어주냐면 너는 이 자본사에 적응 못하는 낙오자가 아니라 위대한 전사의 후예라는 걸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접근들이죠. 굉장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죠. 자살 위험해? 위험성 있어? 상담해야지. 집중 관리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전통의식과 문화를 복원하는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는요. 남아프리카의 사례인데 남아프리카는 잘 알다시피 어느 언론에 알려져 있는 것처럼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죠. 그 나라에 이제 편모들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했는데 편모가정 대상으로 왜 이걸 한 이유가 편모가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들을 잘 못 돌보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애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편모 한 8명이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애를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8명이 모였으면 8명의 애가 있겠죠? 그러면 한 명이 8명을 다 봐주고 나머지 7명은 소득 창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 폐기물로 장난감 만들어서 파는 사업. 이런 약간 부업성이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소득 창출 활동을 하고 한 명은 대신 애를 돌보고 있고요. 그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명이 애를 돌보고 있을 때 전문가가 와서 아동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교육도 해주고 애들이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정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애들의 정신건강 발달을 위해서 어떻게 상호작용에 받아야 하는지 방식도 알려주고 이런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접근은 아동 대상으로 이런 아동 대상에서 교육하는 거 있을 수 있는데 접근이 굉장히 독특한 점이 이거죠.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을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본 거죠? 부모의 소득 활동. 부모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죠? 아동들 정신건강 수준에 빈곤이 영향을 준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파에 얘기했던 얘기 다시 떠올리면요. 정신건강 증진은 상당수, 정신건강 문제 상당수가 어디서 온다고 본다?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 있다라는 거고 본다. 이런 개념들이 여기 안에 이 사례에도 담겨져 있죠. 자, 이제 건강증진 병원이라고 하는 아까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 환경이 건강을 지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제 환경, 근접 환경, 이 건강을 지향하도록 바꿔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병원이 기존의 병원은 뭐죠? 치료 중심이죠. 질환을 없애는 것 중심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게 아니라 병원 자체조차도 건강을 개선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서비스 진행 방식이나 그 조직의 환경이나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건강을 증진하는 쪽으로 서비스의 초점이나 조직의 초점을 바꿔야 된다. 그게 바로 건강증진병원이에요. 건강증진병원의 가장 큰 특징 얘기하면요. 3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보통의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입원 과정에서
환자의 문제에 대한 케이스 컨퍼런스 때 환자나 가족이 못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근데 건강증진병원에서는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기 질환에 대한 케이스 컨퍼런스 할 때 환자나 가족도 들어가서 얘기를 듣고 참여를 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낼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아까 얘기했던데 건강증진은 건강을 스스로 개선하고 통제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게 건강증진병원이죠. 또 하나는 두 번째 특징은 보통 병원에 입원하면 고혈압이든 당뇨든 그 질환의 증상에만 관심을 갖지 그 질환과 관련된 생활습관 변화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건강증진병원은 동시에 생활습관 변화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지역사회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도 개입을 한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실례를 볼까요? 건강증진병원 중에 정신병원도 있어요. 정신병원인데 정신건강 증진을 지향하는 병원이죠. 병원이 그렇게 싹 바뀐 거예요. 병원의 서비스와 서비스 전달 구조와 조직의 분위기를 싹 바꾼 거죠. 그래서 웨일즈에 있는 한 정신병원인데 이 병원에서의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보통 정신병원 하면 정신과 증상에만 관심이 있죠. 근데 여기는 입원 기간 동안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같이 생활습관 변화와 관련된 교육을 해요. 그 서비스 제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병원이 빈곤 지역에 위치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빈곤이 있다는 건 결국 뭐죠? 정신건강 문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지역에 자원봉사단체하고 연합해가지고 일상적으로 늘 열리는 그 바자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름다운 가게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런 식의 바자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운영해요. 이런 걸 왜 하냐? 결국 빈곤 수준이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역사회 빈곤에 개입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이제 재밌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면 이 지역이 추운 지역이니까 겨울에 아이들이 밖에서 놀면 다칠 수 있잖아요. 겨울에 애들이 병원에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놔서 애들이 놀 수 있게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정신병원 하면 이상한 곳, 낯선 곳, 무서운 곳이라고 하는 낙인을 없앤 거죠. 이런 것들이 건강증진에 적용된 정신병원의 모습이겠구나. 우리가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바로 만성 정신질환 갖고 있는 사람, 흔히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아까 그 얘기를 했었죠. 진단된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만 안형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정신과적 진단을 갖고 있지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성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안형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뭐냐 했을 때 낙인과 차별이죠. 낙인과 차별.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바로 신체 건강 문제인데요. 이분들이 일반 인구층에 비해서 15년에서 20년 정도 수명이 짧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왜 수명이 짧냐, 왜 일찍 죽냐? 대부분 만성질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실은. 약물 부작용 때문에요. 살이 체중 증가가 아주 쉽게 일어나는 약들이 많아요. 먹는 약들 중에요. 그 외에도 다양한 약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거를 오랫동안 복용해서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입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만히 앉아있게 되니까 입원 기간 동안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잃어버리죠. 그 다음에 과도한 흡연 및 음주, 그 다음에 소득이나 고용 관련된 스트레스,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정황상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일찍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가장 큰 문제는 약물 부작용, 자식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과도한 흡연 및 음주 이런 것들이 이분들을 일찍 죽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요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냐 찾아보면 미국에요. 보스턴 대학에 설치되어 있어요. 회복교육센터라고 있어요. 회복교육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재밌죠?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보스턴 대학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 장소가 보스턴 대학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들은요, 환자라고 불리지 않고 학생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마치 대학에서 우리 전공 몇 학점 신청을 듣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딱 설치가 이렇게 개설이 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학생들처럼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자, 이런 접근을 왜 했을까요? 낙인을 없애기 위해서. 환자라기보다는 학생 느낌이 든 것처럼 선택할 수 있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재밌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그 웃음 요가, 스트레스 인내 훈련, 태권도, 기치료, 명상, 뇌 피트니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뭐죠? 스트레스 대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 건강과 관련된 생활 습관 변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이렇게 특징이죠.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정신질환 진단을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안녕 수준을 회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과적 진단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긍정적으로 성공한 선배들이죠. 긍정적인 성공을 얻은 선배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요. 왜 할까요? 낙인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서 도와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 정신질환이 있어서 나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의 의미도 뭔지 모르겠어 그러고 있는데, 앞에 프로그램을 멋있게 진행하는 사람을 봤더니 나하고 똑같은 진단을 갖고 있는데 저렇게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저런 걸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가능하구나. 나도 저런 삶이 가능해. 그 순간 뭐가 올라갈까요? 안녕 수준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정신과적 진단이 있지만 안녕감은 따로 별개로 좋아질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바로 정신건강 2호인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 더 남았군요. 낙인과 차별도 정신장애인들,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삶의 어떤 만족감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핵심이죠. 그래서 like mine, 마음같이 내 것같이,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했네요. like mind, like mind. 그래서 마음같이, like mine, 내 것처럼. 그래서 나와 같은 마음처럼, 이런 번역하면 이런 거겠네요. 호주에서 있는 정신장애인 낙인 차별 관련된 정책적인 어떤 접근이나 프로그램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접근은 어떤 거냐면, 이 캠페인 같은 거나 이런 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낙인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 같은 거 주로 다른 사람 막 대신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는 본인들이 캠페인 내용을 기획하고 본인들이 나가서 내가 어떻게 극복했다고 얘기하고, 이런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주도적인 접근.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런 캠페인성 접근보다는 법적 절차를 더 강조해요. 그래서 어떤 접근이냐, 누가 정신질환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단체에, 이런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이제 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내가 정신질환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런 차별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법적인 고소라고 차별에 대한 배상을 받고 이런 절차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문제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또 다시 이 단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이런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징이다. 당사자 주도, 정신장애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낙인과 차별을 철폐하는 이런 접근을 취한다. 그리고 캠페인 같은 것도 하지만 그보다는 차별에 대한 법적 절차. 그래서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옹호하고 권리 투쟁하고 이런 접근을 한다. 이런 사례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요. 마지막에 나가는 중이죠. 예. 이렇게 좋은 여러 사례가 있으나 한국은 아직 이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냥 지역 주민 대상으로의 교육, 간단한 상담, 캠페인 이 정도 아직 그쳐져 있죠. 그래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현재까지 얘기를 봤을 때,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때, 우리 개개인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일단 첫 번째 떠오르는 거는요, 낙관성 훈련이에요. 낙관성 훈련. 그러니까 근거 없이 무조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얘기를 못 하겠는데, 비판적 희망 갖기.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하지만 비판하면서 희망을 갖는 거. 이런 낙관성 훈련. 그 다음에 정신질환에 대해서 너무 편견을 많이 갖지 않고, 감기 같은 거라 생각해서 정신과 서비스 활용에 주저하지 말자. 이게 뭐죠? Mental Health Literacy. 정신건강 서비스와 지식이죠. 그래서 요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이트나 또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좀 정보를 얻어서 정신질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신과 서비스 활용에 주저하지 말자. 그 다음에 정신질환이나 있는 분이나 우리나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이 가장 개인 탓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란 차별과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지역사회 공동체성이 붕괴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 사례를 쭉 보면 지역사회에 접근은 지역사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접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 단위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이런 지역사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적극적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